안녕하세요. 오늘은 군집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주어진 대상물을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서 묶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즉 여러 대상물들이 있을 때 요 군집 내 집단 내 거리는 최소화하면서 다른 집단, 다른 군집들 간의 군집 간 거리는 최대화되도록 이것을 몇 개의 군집 클러스터로 묶어주는 그런 분석 방법입니다. 이런 군집 분석은 의외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정형 데이터 같은 이제 수치로 된 정형 데이터에서는 소비자 조사를 할 때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를 이제 비슷한 집단끼리 묶어내는 그 분석, 특히 이제 STP 전략 같은 경우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있잖아요. 그 세그멘트 할 때 요게 많이 되죠.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몇 개의 집단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심리학이라든지 이제 심리 검사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 심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쭉 심리검사 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유형의 성격 유형으로 이제 분류해내는 거 이런 게 이제 군집 분석에 활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요 군집 분석이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사 중복 문서 검출할 때 하는데 즉 실제로 온라인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상당 부분이 유사한 내용의 문서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20-30% 정도가 중복 문서라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기사 어뷰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사도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되게 많죠. 계속 기사 어뷰징을 해서 클릭 수를 유도하려고 비슷한 기사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비슷비슷한 문서들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검색 엔진을 최적화합니다. 유사 중복 문서 검출을 통해서 최적의 웹사이트가 가장 위에 올라가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데 쓰고요. 그 다음에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유사한 정보를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문서 요약 같은 것도 중복되는 내용을 줄여서 문서 크기를 줄이는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요 군집 분석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근데 요 군집 분석은 다른 유관 분석과 그 비교를 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요. 일단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보면 머신러닝은 unsupervised learning하고 supervised learning, 즉 비지도학습하고 지도학습으로 나눕니다. unsupervised는 슈퍼바이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제시된 기준이 없이 분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계학습과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는 슈퍼바이즈드 됐으니까 사전에 설정된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군집학 분석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제시된 기준이 없이 그냥 전체를 쭉 분석을 해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사 내용을 그 내용에 따라서 뭐 어떤 것에 대한 거, 어떤 것에 대한 거, 뭐 세 그룹 내지 네 집단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그 군집 분석 텍스트 군집하고 그거 말고 텍스트 분류, 텍스트 클래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러한 분석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형 데이터에서는 일종의 판별 분석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어떤 기사가 있을 때 이게 삼성에 대한 기사인지 아니면 그 경쟁사인 애플과 관련되는 기사인지에 대한 사전에 설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거기에 어디에 속하는지 이렇게 판별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 이메일 같은 게 막 왔을 때 일단 스팸 메일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뭐뭐뭐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게 제목에 광고자가 들어갔다, 뭐 판매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이제 스팸 메일인 걸로 알아서 스팸 메일로 이렇게 바로 분류해 버리죠. 처리해 버리는 거.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이제 텍스트 분류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군집화,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이고 텍스트 분류는 지도 학습이다. 이렇게 대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단위에 따라서도 보면 군집 분석은 전체의 말뭉치, 코퍼스가 있으면 그것들을 여러 문서들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하나가 문서 전체가 분석 단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토픽 모델링은 같은 문서 내에도, 예를 들면 같은 블로그 내에서도 거기가 토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고 사실 여러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블로그 또는 한 문서를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토픽이 있기 때문에 토픽들끼리 묶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의 단위가 군집 분석은 문서 전체가 분석 단위라면 토픽 모델링은 문서 내의 토픽이 분석 단위라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집 분석보다는 토픽 모델링이 조금 더 정교한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문서에, 한 기사 안에 또는 한 블로그 안에 거기에 하나의 토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토픽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집 분석과 토픽 모델링이 그런 점에서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뭐를 이렇게 묶어주느냐는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군집 분석은 유사한 변인들끼리 묶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팩터 아날리시스라 그래서 요인 분석은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례들끼리 묶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형 데이터 이 부분에 있을 때 요게 A, B, C, D 쭉 가는 거, 요 열에서 요게 일종의 사례죠. 응답자들. 그 다음에 여기 횡적으로는 요게 변인입니다. 나이, 성별, 브랜드 만족도, 구매 의도. 그랬을 때 군집 분석은 요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한 응답을 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사례를 묶어주는 거.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문서일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요인 분석은 요 옆에 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비슷하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브랜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재구매 의도도 굉장히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러면 브랜드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를 이렇게 같이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그거를 요인으로 압축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군집 분석은 사례를 묶는 거고 요인 분석은 이 변인들을 묶는다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 두 개체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비슷한 것끼리 이제 묶어준다고 그랬는데, 이때 그 문서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코사인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 유클리드 공간에서 x축, y축이 있을 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다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a는 x1, y1이고 b는 x2, y2의 좌표가 있을 때 ab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잠깐만요. 이렇게 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삼각형의 빗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차이 x1하고 y1의 요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x2와 y2 사이의 어떤 거리의 제곱. 네, 그래서 그것을 합한 것을 다시 루트 씌운 거. 그게 그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요 사이의 요 거리를 통해서 이것이 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요 문서 이 두 점 사이는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두 개의 차원, x축과 y축의 두 개의 차원인데 이게 2차원일 뿐 아니라
굉장히 많겠죠. x1, x2, xn 그래서 xn, y도 y1, y2에서 yn까지 그래서 거의 n 차원의 그 좌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여기 2차원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x1 y1의 제곱 그 다음에 x2 y2 제곱 해서 그것을 다 합한 거를 다시 루트 씌우면 그 어떤 n 차원에 있는 x와 b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각도를 코사인 각도는 요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 각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구하는 공식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 각도가 클수록 이게 거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죠. 클수록 이것은 유사하지 않은 거고 이 각도의 거리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이 두 사이의 거리가 작은 거죠. 그래서 각도가 거의 제로이다 그러면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코사인 각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크기가 아니라 이제 방향의 차이만을 판단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군집 분석에 있어서 기본이 이제 수치화된 정형 데이터 할 때 군집 분석이 뭐냐? 자, 소비자 조사를 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 조사 데이터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A, B, C가 있고 이 사람은 나이는 30세, 성별은 1이면 남자, 브랜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점이었고 재구매 의도는 5. 근데 B는 20살이고 남자고 만족도랑 구매 의도는 2고 C는 35세인데 여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응답자 A와 B 사이가 얼마나 유사한가, 가까운가를 유클리트 거리로 측정하면 A, B 사이에 여러 가지 차원인데 그 거리의 차이를 곱한 다음에 다 합치고 그것을 루트 씌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30과 20의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1과 1 사이의 차이의 제곱, 4와 3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5와 3 차이의 제곱을 다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105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하고 C 사이의 유클리트 거리를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30과 35 사이의 제곱 1과 0, 4와 5, 5와 5 사이에 이 차이의 제곱을 다 합친 다음에 다시 루트 씌우면 루트 27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보면 A와 B의 거리보다는 A와 C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이 A, B, C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A하고 C를 서로 비슷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로 묶어볼 수 있죠. 이게 군집 분석의 논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정형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 이런 텍스트가 있어요. 문서 X는 이런 쭉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문서, 여기는 문서고 여기는 단어, 즉 문서 단어 행렬인 DTM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문서 X는 자 스마트폰이란 단어가 한 번 나왔으니까 하나, 디자인 나왔죠. 세련, 그 다음에 배터리, 성능, 정말 이런 거 다라는 말은 없고 좋아요가 정말 좋아요, 카메라는 좋아요 두 번 나왔으니까 이 카메람 이런 식으로 쭉 가죠. 문서 X, Y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DTM으로 하면 이런 식의 인접 행렬표를 이렇게 쭉 행렬표를 만들 수 있어요. DTM을 자 그래서 문서 X, Y, Z 요것에 대해서 그럼 문서 X와 Z 사이의 거리를 유사도를 유클리트 거리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건 앞에서 마찬가지로 1과 0 사이 차이의 제곱 1과 1 사이 1-1, 1-1, 1-0 1-0, 0-0 이런 식으로 쭉 해요. 그래서 쭉 다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다시 루트 씌우면
대략적으로 루트 이게 12 정도에서 3.6 정도 나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y하고 z 사이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0, 1의 차이, 1-1의 제곱, 1-1의 제곱, 그다음에 0-1, 0-0 이런 식으로 쭉 가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y와 z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해 보면 2.6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xy의 거리는 3.6, yz의 거리는 2.6이니까 xyz라고 하는 전체 집단은 유클리드 거리가 짧은 y하고 z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텍스트도 거기에 나온 단어를 일종의 변인으로 보고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군집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군집 분석의 방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계층적인 군집 분석이 있고, 하나는 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비계층적이라는 것은 요소들이 서로 겹치지 않은 분할 군집합입니다.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계층적 하이어라키컬이라는 것은 상위 군집이 하위 군집을 포함하는 덴드로그램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다시 이런 식으로 점점 아래 하위 집단을 포함하는 굉장히 계층적인 군집 분석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비계층적인 군집 분석 방법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K-means, K-평균에 의한 군집화입니다. K-평균에 의해서 군집화하는 그 절차를 보면, 먼저 N개의 개체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미리 정해진 K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서 각 군집의 중심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1000개의 블로그 한 1000개가 있는데, 그거를 뭐 한 3개로 한다든지 또는 5개로 한다라든지 미리 정해진 K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각 군집의 중심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각 개체와 군집 중심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제곱함을 거리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각 개체의 거리가 가장 짧은 군집에 분류시키고, 그리고 오류 제곱함의 감소가 최소가 될 때까지 위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에 의해서 통계 프로그램에서 파이썬으로 된 통계 프로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군집화, 비계층적으로 군집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이게 한 10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000개 정도 되는 요 전체 집단을 요 K평균에 의해서 서로 군집해서 3개 정도로 나누라 그러면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3개 정도.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여기서는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비계층적인 군집화 방법입니다. 계층적인 군집화는 계층적인 추리에 의해서 구성되고, 하위 집단이 하위 군집이 상위 군집에 포함되도록 텍스트 문서들을 묶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별 텍스트 하나가 군집을 설정한 다음에 다른 군집들과 유사성을 판단해서 다시 비슷한 군집까지 이렇게 점점 묶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도록 묶는 그런 상향식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계층적인 군집 분석에는 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림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단거리 연결법이에요. 두 군집 사이에서 가장 가깝게 연결된 거리를 유사도로 여겨서 군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최대거리 또는 완전 연결법은 가장 멀게 연결된 거리를 유사도로 여겨서 군집하는 방법이고, 집단 평균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평균 거리를 유사도로 여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제 와드 연결법이라고 해서 두 군집에 속한 각 개체들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인 오차 제곱함의 증가가 최소화 되도록 연결하는 건데, 군집법에서 가장 많이 연결하는 거예요. 가장의 중심에서
거기서부터 각각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해서 요 전체적인 거리가 가장 짧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법이라든지 와드 연결법에서 이걸 시각화하는 방법에서 덴드로그램 형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많다 보니까 약이 떡져서 나오는데 보통 한 30개 정도 되면 이렇게 알기 쉽게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1000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하다가 요 초록색하고 요 빨간색들을 묶어서 다시 파란색이 되고 요게 묶여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하나로 되는 건데 그 연결법에 따라서 조금씩 이거 다룰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군집화를 했으면 이렇게 하고 이후에 다시 각 군집의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각 군집별로 기존의 다른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전체 1000개가 있는 이 블로그를 주로 이제 비계층적인 것이 비계층적인 군집화를 통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3개로 군집화를 했으면 이것들이 그러면 요 초록색에 있는 거랑 이 주황색에 있는 문서들이 물론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길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 있죠. 각 군집별로 핵심어 분석이라든지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고 의미 연결망 분석 등을 이런 것들을 다시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워드 클라우드 같은 걸로 보면 여기서의 주요 어휘들이라든지는 뭐고 이 군집의 주요 어휘는 뭐고 그 다음에 의미 연결망 분석을 해서 이것들이 주로 뭐 묶이는 연결망은 뭐고 이것들이 주로 묶이는 연결망은 뭔지 요런 거 키워드를 통해서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요 파이썬 코드에서는 그거까지를 시행을 했는데요. 자, 요 전체 코드 파이썬 코드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그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요거 다 임포트를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에 대한 그 자연어 처리를 이제 한번 모든 걸 할 때 한 번씩 해주죠. 그래서 요거 스마트 토탈 요 파일을 각자의 이제 데이터 하이폴더에 있는 거 있는데 이렇게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갤럭시 포스트 이렇게 했죠. 하고 그다음에 명사만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은전한입 임포트하고 불용어 리스트 만든 거에서 불용어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 시행해서 이제 명사 추출하는 것까지 한번 해주고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를 한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자 토픽 모델링 자 월투백 다음에 네, 군집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군집 분석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을 하면 됩니다. 군집 분석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K 평균을 이용한 비계층적 군집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계층적 분석이 있는데 자,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는 앞에서 자연어 처리했던 거랑 이제 같은 거예요. 문서별로 일단 명사를 추출을 하죠. 그 다음에 요거를 문서 단위로 끊기 때문에 이거를 명사들을 문서별로 띄어쓰기를 붙여서 목록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그렇게 목록형으로 만드는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격 더블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쭉 돼서 문서별로 이렇게 명사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군집 분석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다 설치합니다. 뭐 이거 뭐 워드투백은 앞에 있었던 거고
TSN이라든지 이거 시각화하고 특히 카운터 벡터라이저하고 네. 애글로머레이트 클러스터링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K평균에 의한 클러스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했던 건데 카운터 벡터라이즈를 통해서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문서, 이쪽으로는 단어인 DTM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결과가 요거예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핵심 분석에서 했던 겁니다. 근데 보는 것처럼 문서가 여기는 1000개고 여기 한 번이라도 나왔던 단어를 쭉 해야 되니까 이게 모두 3235개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 어떤 문서에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떤 문서에 이런 3500개 단어 중에서 몇 개 단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드라는 가능이라는 단어가 999에 여기 한번 나왔고 요로 단어들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요거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빈도로 이렇게 DTM을 생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 어휘 빈도, 문서 역 빈도, TF, IDF 기준으로 문서 단위 매트릭스 DTM을 생성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거의 어떤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0개를 이런 식으로 쭉 보여줬는데 여기서 0.0이면은 어쨌든 거기에 그 중요도가 굉장히 없다는 겁니다. 쭉 해서 이렇게 주로 0이 많은데 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K-means 모델을 생성하는데 여기서는 클러스터를 이제 K의 수를 3개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5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5로 바꾸고 4개로 하고 싶다면 4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문서들이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가를 쭉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한 거예요. 요 결과는 뭐냐면 0, 0, 0, 0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거는 첫 번째 문서는 0에 속하고 두 번째 문서도 0, 다 이 0이 되게 많네요. 그리고 뭐 한 어떤 문서는 2 클러스터 1에 속하고 그 위에 어떤 거는 2에 속하고 그래서 여기 1000개의 문서가 0, 1, 2 3개 군집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이렇게 분류해 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2차원적으로 이제 변환해서 보여주는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K-means 0 집단은 레드로, 클러스터 1은 블루, 클러스터 2는 그린으로 표시해서 나타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3개의 군집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게 K평균에 의해서 비계층적으로 군집 분석을 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계층적인 군집 분석은 와드가 있고 완전 연결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와드에서 링키지 방법의 와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3은 3개 정도로 나누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글로머레이트 클러스터링 요 라이브러리로 실행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각각의 1000개의 문서가 0에 속하는지 1에 속하는지 2에 속하는지 이런 식으로 문서 유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줬죠. 그래서 그거를 덴드로그램으로 시각화하는 코드가 요겁니다. 여기서 메소드가 Y예요. 요걸 다른 방법으로 다른 걸 치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연결법은 요거에서 메소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컴플리트 방식으로 바꿔서 너무 많으니까 약간 떡져서 나오는 감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군집 분석으로 하위 집단에 대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군집 분석만 하면은 이게 3가지 예를 들면 셋으로 나눈다, 5으로 나눈다. 그러면 그게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저 위에 K평균에 의해서 3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럼 클러스터 1, 2, 3 세 군집으로 나눴으면 그거를 다시 각각에 대해서 할 수 있죠. 자, 요게 이제 서브 그룹이라고 하는 거를 K-means 라벨로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00에서 110개 정도를 이렇게 보여줬고, 자,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0은 서브그룹 0, 1은 서브그룹 1. 그러니까 요 서브그룹 여기서 0에 속하면 여기로 서브 GR 서브 1, 그 다음에 여기 1에 속하면 0, 그 다음에 1, 요건 2로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반복문이죠. 그래서 그 1000개를 3개의 클러스터로 나눴을 때, 군집으로 나눴을 때 몇 개인가, 렌이라고 하는 함수가 그 숫자 세는 함수였죠. 보면은 서브 2일에 속하고 있는 그 군집에 속하는 문서가 모두 881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집이 41개, 세 번째 군집이 78개. 이렇게 이게 0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았나요? 이렇게 3개 정도의 군집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졌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그 중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divide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줘서 각각을 서브 1, 2, 3으로 담았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군집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기초적인 분석이 있었죠. 빈도 분석이라든지 뭐 워드 클라우드라든지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해볼 수 있어요. 감정 분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군집 1에 대해서 상위 30개의 명사 추출하는 거 있었죠. 앞에서 명사만 추출해봐라. 빈도 순으로 쭉 하니까 요거 나왔어요. 그래서 군집 1은 주로 스마트폰이 2611, 사용이 275,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 사진, 카메라, 갤럭시 이런 것들이 쭉 나왔다는 거고요. 요거는 앞에서 했던 그 코드 그대로 반복입니다. 그걸 딕셔너리 형태로 바꾼 다음에 폰트 지정해줘서 요거를 워드 클라우드로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 사용이라든지 사진, 카메라, 갤럭시 주로 사용과 관련되는 문서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주니까 거기서 주요하는 건 강의라든지 활용, 사진, 시니어 형태, 커리큘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즘 스마트폰이 주로 강의라든지 특강, 장소 요런 쪽으로의 문서들이 주로 두 번째 군집으로 묶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 핵심어 분석을 해서 역시 상위 30개 하니까 여기서는 외장, 형태, 구분, 터치 스크린. 그래서 요거는 주로 어떤 기능이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한 게 많아요. 형태라든지 구분. 그래서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군집 분석을 이제 세 개로 나눈 다음에 그거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가지고 빈도 분석이라든지 워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의미 연결망 분석을 해볼 수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첫 번째 거는 주로 스마트폰의 뭐 카메라라든지 사용이라든지 뭐 삼각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들이고, 두 번째는 주로 강의라든지 뭐 활용,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고, 세 번째는 주로 뭐 형태라든지 외장, 기능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묶였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